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연 유튜브에 제 사연을 올리는 건 처음이네요. 제가 제보할 사연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얼마 전 완전히 분열된 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완전히 남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직접 겪은 저도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하자면 저 빼고 동서들은 전부 이혼당하고 남편은 태어나서 처음 본 새로운 남동생을 얻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정신없고 다신 겪고 싶지 않은 폭탄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며 자랐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게 된 것도 남편이 아빠 같은 모습이 많이 있었어서 그 모습에 제가 반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만났는데 저랑 나이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정말 성숙한 사람이고 저를 잘 챙겨줬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왔는지 늘 궁금했는데 아버님을 뵙고 나니 바로 알겠더군요. 아버님은 남편과 정말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지금도 아버님께 첫 인사를 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말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저에게 친절하시고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버님은 이후에 결혼하고 나서도 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늘 남편 몰래 제 용돈을 챙겨주시고 회사 일이 힘들지는 않는지 제 남편이 저에게는 잘 해주는지를 묻곤 하셨어요. 정말 저에게 아빠가 생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버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참 시댁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안타까운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도 저랑 비슷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 이렇게 어릴 때 겪은 아픔을 공유하며 더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마음의 유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형제 관계는 저와는 좀 달랐어요. 저는 외동으로 자랐는데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2명 있었습니다. 아버님 혼자서 제 남편을 포함한 도련님들을 전부 키우셨다는 사실이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것도 그냥 키우신 게 아니라 정말 반듯하게 모든 아들들을 잘 키워내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도련님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건 제 남편도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도련님들도 하나같이 성격이 좋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삼형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괜찮을 수 있는지 그만큼 아버님이 삼형제를 잘 키우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고 완벽한 가족인데 도대체 왜 분열이 생기게 된 걸까요? 그건 바로 도련님과는 완전히 딴판인 동서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1년 후에 둘째 도련님, 그리고 1년 후에 셋째 도련님이 연달아 결혼을 했어요. 저는 동서들이 생긴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기대도 되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서들은 정말 저와는 성격이 정반대였어요. 아직도 처음 동서들을 만났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첫 명절에 일하기 싫어서 일을 대신할 아주머니를 데려오는 며느리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걸 해낸 게 제 둘째 동서입니다. 사실 둘째 동서를 처음 봤을 때부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어요. 이번 명절에는 네일 아트를 하고 내일이 상할까봐 일을 할 수 없다며 아주머니를 데려왔다는데 참 아버님이 당황하시던 그 표정을 아직도 생생하네요. 저희는 명절 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해야 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아주머니를 집안에 들여서 제사 음식을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버님은 좀 껄끄러우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주머님을 돌려보냈고 요리도 할 줄 모르고 내일 때문에 요리를 할 수 없다는 동서만 두고 저 혼자 음식을 다 만들었어요. 제가 형님이라도 기강을 잡을 생각은 없었지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저녁 때 둘째 동서에게 이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눈치더군요. 형님,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명절 음식을 저희가 직접 해요. 아버님한테 미리 얘기했었으면 절대 아주머니 데려오지 말라고 하셨겠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요리를 할 순 없잖아요? 저 집에서 요리해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더니 저보고 앞으로 명절 때마다 일할 아주머니를 데리고 오자고 하더군요.
사실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는 동서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겼습니다. 그러곤 속으로 생각했죠. 곧 셋째 도련님이 결혼하시면 또 다른 동서가 생기니까 좀 괜찮겠지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셋째 동서는 둘째 동서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죠. 셋째 도련님이 결혼한 후 첫 명절에 아예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명절만큼 긴 휴가가 없기 때문에 그때 쉬어야 한다고 혼자 휴가를 떠났다고 하네요. 셋째 도련님이 그래도 첫 명절은 같이 가족들이랑 보내야 하지 않냐고 하니까 요즘 누가 명절을 챙기냐고 아버님 보고는 앞으로 명절 때는 각자 집에서 휴식 취하고 날 잡아서 따로 모이자고 전해달라고 했다네요. 이 얘기를 들은 둘째 동서의 반응도 가관이었습니다. 뭐야, 이럴 거면 나도 안 왔지. 아버님, 명절에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는 게 말이 돼요? 저도 안 올래요. 솔직히 누가 쉬고 싶지 여기 오고 싶겠냐고요. 딱 저렇게 아버님이 있는 데서 대놓고 말하더군요. 성격 좋은 아버님은 눈치를 보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평소에 아버님 집에 자주 찾아뵙는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아버님은 정말 며느리들에게 용돈도 잘 챙겨주세요. 그러면 다른 날도 아닌 명절에는 와서 인사도 드리고 맛있는 밥도 차려드리고 제사 지내는 것도 도와드리고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버님 앞에서 대놓고 오기 싫다고 말하는 게 정말 저는 무례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성격도 좋고 괜찮은 도련님들이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제 남편이 이 문제를 도련님들께 진지하게 이야기했고 도련님들이 동서에게 제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아버님이 있을 때만 동서들이 말 조심하는 것을 보니 그때 도련님들에게 혼이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동서들은 명절에 음식을 하거나 명절에 가족끼리 모인다는 것 자체는 끝까지 납득을 못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명절 때마다 핑계를 대며 동서들이 빠지려 하자 제 남편이 해결책을 냈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모이는 날은 1년에 단 한 번 아버님 생일로 정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아버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명절이 아니라도 늘 찾아와서 아버님께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쭤보니 동서들은 정말 생일날 말고는 한 번도 오지를 않는다더군요. 제가 아버님께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며느리들이 명절에도 안 오는데 섭섭하지 않으세요? 다른 집은 다 명절에 모이고 그러잖아요. 괜찮아. 요즘 애들 먹고 살기 바쁘잖아. 명절에 쉬고 싶은데 당연한 거지.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랑 잘 살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한테 다들 싹싹하니 잘하잖니. 나는 우리 며느리들 모두에게 너무 고마워. 저는 아버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버님의 대답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요즘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시아버지가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며느리들을 배려하고 속이 깊을 수 있는지 아버님의 말을 들으니 더더욱 동서들이 답답하고 미워지더군요. 그래서 저라도 아버님을 잘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3주에 한 번은 꼭 아버님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 집에서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마침 남편과 도련님들이 일 때문에 모두 해외에 가 있어서 저와 아버님만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아이고, 살려줘! 아버님은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이 말을 남기고선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을 벌벌 떨며 울면서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남편과 도련님들한테도 바로 이 사실을 알렸지만 아주 먼 해외에 있어서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특히 이번엔 형제 3명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꼭 필요한 계약을 따기 위해 해외에 나간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동서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다들 저처럼 놀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을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답을 하더군요. 어머, 아버님 원래 건강하시지 않으셨어요? 형님이 뭐 아버님 스트레스 받게 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병원에 오셨으니까 좀 쉬시면 괜찮아지시겠죠. 깨어나면 연락 주세요. 아버님께 전화 한 통 드릴게요. 그래도 제가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형님 고생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동서가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셋째 동서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과연 제가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아직도 셋째 동서의 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대답은 마치 아버님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아, 네. 그런데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 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제가 뭐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일단 진행 상황 더 생기면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지금 엄마랑 오랜만에 만나서 바쁘니까 이만 끊을게요. 사람이 너무 냉정하지 않나요?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있는지. 둘 다 말도 안 통하고 사실 더 말을 섞고 싶지도 않더군요. 결국 병원에서 저 혼자 있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께 아버님이 쓰러지신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만큼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이야기였죠. 지금 아버님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신장의 90% 이상이 손상된 상황이에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계속 참으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신장 이식이 빠르게 필요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가족분들도 검사를 빠르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신장 이식이라뇨?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럼 신장 이식을 못 받으면 아버님이 사실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면 아버님이 언제 깨어나실지도 모르는 건가요? 일단 진정하시고요. 아버님이 깨어나기를 기다려봐야 하고 아버님이 깨어나시면 수술하기 전 몇 달간은 신장 투석을 하면서 지내셔야 해요. 그리고 신장 이식을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몇 년이 걸릴 확률도 높기 때문에 빠르게 가족분들이 검사를 하셔서 신장 이식할 분이 있는지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시아버지가 아니라 제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병원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아버님께 제가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늘 웃고 계셨고 아프다는 말씀을 안 하셔서 이렇게까지 건강이 안 좋으신 상황인 줄 몰랐어요. 그동안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말 아버님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어떻게든 아버님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결심을 했고 당장 동서들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상황을 설명하고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했지만 전부 일이 바쁘다며 올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난생 처음으로 동서들에게 정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다들 몰라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들었는데 아버님 정말 많이 아프신 상황이에요. 아버님 건강하실 때 다들 찾아오지도 않고 며느리 도리도 제대로 안 했으면 아플 때라도 아버님 챙겨드려야죠. 지금 신장 이식 빠르게 받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다들 생각이 있으면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도련님들이랑 제 남편도 해외에 있는데 저희들끼리라도 회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안 오면 저 정말 도련님들한테 동서들이 아버님 쓰러졌다 했는데 어떤 반응 보였는지 다 말할 거예요. 도련님들이 참 좋아하시겠어요. 그쵸?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알겠다며 병원에 온다더군요. 결국 3명이서 어떻게 할지 회의를 하는데 사실 회의 진행 자체가 안 됐습니다. 동서들은 정말 단 하나의 피해도 보기 싫은 것 같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아프시면 지금 병원에 언제까지 계실지도 모르고 수술하면 돈도 많이 들 텐데 그 돈은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 집도 사야 돼서 돈 못 내요. 뭐 아버님 모아두신 돈 없어요? 돈 들일 일 또 생겼다니 짜증나 죽겠네. 돈도 돈인데 저희가 검사를 해야 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설마 저랑 제 남편이 신장 이식을 해야 하는 건 아니죠? 그거 하면 어쨌든 하기 전보다 면역력도 약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질 텐데 그걸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하고요. 검사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아버님 건강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돈도 내기 싫고 검사도 안 하겠다는 동서들을 보니 아버님이 너무 불쌍하더군요. 근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건 동서들이 도련님들이 있을 땐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도련님들이 있을 때만 아버님께 살갑게 대화를 하고 늘 아버님 아프신 곳은 없는지 먹고 싶은 건 없는지 도련님이 볼 때만 여쭤보더군요. 이번에도 만약 도련님들이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싫다고 이야기하진 않았겠죠. 그들의 가식을 보니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한마디로 역겨웠습니다. 저는 동서들에게 제 남편과 도련님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저희들끼리 돌아가며 아버님 곁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동서들에게 실망한 다음 날 정말 다행히도 아버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역시나 아버님이 깨어나자마자 동서들은 가식을 떨더군요. 아마 도련님들이랑 싸우기 싫어서 그러는 거겠죠. 아버님 쓰러지셨다면서요? 아우,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이제 저희가 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아프시면 진작 말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저희가 뭐라도 해드렸을 텐데. 하필 이럴 때 아들들이 해외에 나가 있어요. 참 도움도 안 돼요. 그쵸? 아들들 올 동안 저희가 옆에 있을게요. 참 둘 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행동도 제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저는 동서들이 아버님 간병을 절대 안 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도련님이랑 제 남편이 올 때까지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자는 제 말에 동의하는 걸 보고 그래도 아버님을 걱정하는 마음은 다들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짧게 동서들을 보자마자 아버님은 다시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이후로도 깨어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으셨어요. 몸에는 힘도 없으시고 아무리 깨어도 깨어나기 힘들어 하셨죠. 이런 아버님의 상태는 정말 저를 미치고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아버님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3일 후에야 남편과 도련님이 해외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와 동서들이 어떻게든 아버님 곁을 지켜야 했고 결국 회의 끝에 첫째 날은 둘째 동서, 둘째 날은 셋째 동서, 이후에 제가 아버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동서가 아버님을 간병하기로 한 그날 정말 간호사분들께 사과를 드린 만큼 죄송하고 쪽팔리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저는 잠시 집을 갔다가 다시 와야 했죠. 제가 병원을 나간 이후 둘째 동서는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다 덥다고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간호사분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분들의 처치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무작정 짜증을 냈다고 해요. 아버님 이렇게 눕혀놓으면 또 나중에 불편하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다시 제대로 해주세요. 환자분이 이 자세로 계속 계셔야 통증도 덜하고 편할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분이 환자분 상태 보시면서 온도나 자세 계속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걸 저보고 다 하라고요? 그럼 간호사님은 뭐 하시는데요? 그냥 제가 신경 쓸 일 없도록 간호사님이 자주 와서 환자 상태 제대로 체크하면 되잖아요. 둘째 동서는 이런 식으로 틈날 때마다 간호사님들을 불렀고 보호자가 해야 할 역할을 모두 간호사에게 해달라고 했다네요. 결국 20번 이상 병실을 왔다 갔다 한 간호사님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보호자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다들 바쁜 사람이에요. 간호사를 20번 이상 부르셨잖아요. 보호자님이 해야 할 일을 모두 저희한테 시키시면 안 되죠. 이렇게 환자분 간호 제대로 안 하고 간호사들한테 피해 계속 주실 거면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참다 말씀드립니다. 간호사 주제에 지금 보호자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하긴 그러니까 의사도 못 되고 간호사는 하고 있겠지. 짜증나. 내가 이런 간호사들이랑 말을 섞고 있어야 한다니. 나라고 여기서 안 나가고 싶은 줄 알아? 이렇게 둘째 동서는 간호사분과 엄청 크게 싸웠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광경을 목격하자 쪽팔린 동서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지금 당장 와주세요. 형님은 무슨 이런 병원에 아버님을 입원시켰어요? 여기 간호사들 다 이상해요. 수준 떨어진다고요. 제가 뭐 20번 이상 자기들을 불렀다면서 저한테 화를 내던데요? 아니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말하기 전에 진작 와서 아버님 상태 계속 봐줬으면 제가 불렀겠냐고요. 아무튼 저는 간호사랑 싸우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쪽팔려서 더 이상 병원에 못 있겠어서 지금 나왔거든요. 저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 병원 찾은 형님이 나머지 해결하세요. 끊겠습니다. 참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지 정말 이렇게 황당한 말을 하고선 전화를 끊더군요. 결국 혼자 있는 아버님이 걱정된 저는 집으로 가던 도중에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국 제가 아버님을 돌보게 되었죠. 간호사님들께도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다 둘째 동서가 정말 온갖 진상의 행패를 다 부렸다고 하더군요. 괜히 아버님 얼굴에 먹칠하는 건 아닌지 제가 아버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하루를 지나 보내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은 셋째 동서가 아버님을 간호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오늘은 정말로 집에 다녀야 할 것 같아서 셋째 동서가 도착하자마자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일이 다신 생기지 않기 위해 셋째 동서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동서,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간호사분들 너무 많이 안 불렀으면 좋겠어.
바쁘신 분들이다 보니 정말 필요할 때만 불러야 되고 계속 아버님 자세나 온도 체크하면서 아버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줬으면 해. 알겠지? 네, 형님. 사실 뭐 아버님이 정신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하루 종일 아버님과 말해야 하는 상황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제 시간도 나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힘들 것 같진 않네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저는 셋째 동서의 말을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휴대폰으로 미친 듯이 전화가 오더군요. 정말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형님, 간병이 이런 거였어요? 왜 진작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아니 제가 아버님 똥오줌까지 받아야 되냐고요. 형님 분명히 말하는데 전 냄새나는 노인 절대 간병 못해요. 이렇게 어이없는 말을 남기고 셋째 며느리는 아버님을 둔 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 시아버지를 보고 냄새나는 노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정말 저는 당장이라도 도련님께 전화해서 셋째 동서가 저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약 제 남편이 제 가족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단 걸 알게 되면 저는 그날로 정이 떨어져서 절대 같이 못 살 것 같거든요. 정말 둘째 동서한테 실망한 것 이상으로 셋째 동서한테도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가는 도중에 또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옆에 있던 보호자분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해주신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대체 오늘 있었던 사람 누구야? 자기처럼 며느리인 것 같긴 한데 정말 너무하더라. 자기 시아버님은 쳐다도 안 보고 계속 폰만 만지지는 않나. 친구랑 1시간 동안 떠들면서 전화한다고 병실에 있는 환자들 아무도 잠 못 자게 하질 않나. 아예 자기밖에 모르던데 진짜 사람이 기본 개념이 없더라. 아버님 똥오줌도 치우지도 않은 채로 그냥 가버려서 나랑 저기 있는 간호사가 다 치웠잖아. 어떻게 자기랑 저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건지 참. 아픈 사람한테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아버님 지금 아파서 정신이 없어도 이상한 분명히 느끼실 거야. 얼마나 쪽팔리고 미안하겠어. 아무튼 자기가 따끔하게 혼 좀 내야겠더라. 여러분, 대체 제 동서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한 달 간호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하루를 제대로 못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이지 셋째 동서가 한 행동은 둘째 동서보다 더 생각이 없는 행동들이었어요. 제가 병실에 있는 다른 분들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속상하고 쪽팔려서 얼굴이 다 빨개지더군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제가 옆에 있는 다른 환자분 보호자님들과 친해져서 가족끼리도 힘든 똥오줌 처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환자분들이랑 보호자분들께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버님은 정신이 없으셔서 이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이 셋째 동서가 말한 망언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셨겠어요. 저는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절대 동서들한테 아버님 간병을 맡기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저 혼자 아버님의 간병을 맡게 되었어요. 동서들은 그렇게 떠나놓고선 저에게 미안하다는 카톡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둘 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혼자서 이 일을 도련님께 다 이야기해야 할지 아니면 제 손에서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제 남편과 도련님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제 동서들은 여우처럼 거짓말만 늘어놓더군요. 자기 왔어? 첫째 날 내가 아버님 간호해드렸잖아. 근데 여기 병원이 좀 이상하고 안 좋아서 내가 고생을 좀 많이 했어. 간호사들 다 말이 안 통해. 아버님 나 없었으면 그날 진짜 힘드셨을 거야. 간병이 쉽지가 않더라. 내가 진짜 똥오줌 치우느라 어떤 짓까지 했는지 모르지? 아무튼 말도 마. 이제 당신 왔으니까 나 시키지 말고 당신이 아버님 돌봐드려. 참, 누가 보면 동서들이 첫째 날 둘째 날 끝까지 아버님을 간호한 줄 알겠어요. 도련님들 앞에서 힘든 척하는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서들이 잠시 동안 아버님 간호를 하면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전부 얘기해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아버님까지 나중에 알게 되시고 상처를 크게 받으실까 끝까지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열심히 간호한 것처럼 도련님들 앞에서 힘든 척하는 건 정말 꼴사납더군요. 그런데 저만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힘든 표정으로 숨을 몰아쉬는 아버님도 아들들을 보자 할 말이 있는 듯한 눈치였어요.
결국 제 남편이 아버지한테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고민하시다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손으로 표시하셨죠. 이후 남편과 도련님들 그리고 동서들과 저는 다 같이 아버님 신장 이식을 어떻게 할지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모두가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동서들은 싫다고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더군요. 그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몸이 약하다거나 지병이 있다거나 등등의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이 일은 누가 강요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저와 남편 그리고 도련님 둘만 총 4명이 신장 이식을 할 수 있는지 관련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말 떨리더군요. 저는 나라도 괜찮으니 누구라도 제발 신장 이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끝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제 바람처럼 저희 중에서 신장 이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 4명은 아버님께 신장 이식을 해드릴 수 없다고 하더군요. 혈액형 이유도 있고 무엇보다 남편과 도련님들도 신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실망스러웠죠.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니 괜찮다고 오히려 저희를 달래주시더군요. 그렇다고 몇 년 동안 언제 올지 모르는 신장 이식 순서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저와 남편 그리고 도련님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병원에서 신장 투석도 받고 밥도 열심히 드시고 하니까 아버님 안색은 예전보다 좋아지시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제가 열심히 아버님 간호를 잘 해드려서 아버님 안색이 좋아지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힘들까봐 걱정됐는지 중간에 간병인을 구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차마 아버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서 저는 끝까지 옆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어떻게 간호했는지 생각해보면 참 열정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그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늘 하루에 2번 이상 아버님과 산책을 나갔고 병원에 아버님 또래의 분들과도 제가 먼저 친해져서 아버님이 심심하지 않도록 친구도 많이 만들어드렸어요. 그리고 병원 간호사님들께도 늘 간식을 챙겨드리며 아버님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다들 저에게 며느리가 이렇게 시아버지를 열심히 간병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면서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만큼 아버님이 저에게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버님을 도저히 간병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뭐? 그게 진짜야? 지금 당장 달려갈게. 바로 저희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게 된 것이었어요. 결국 저는 급하게 동서들한테 전화를 해서 잠시만 아버님을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서들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더군요. 그 안 된다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형님, 저 저번에 아버님 간호하고 며칠 동안 알아 누웠어요. 노인네들 간병하는 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 체력이 너무 약해서 진짜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야 돼요? 그냥 제 남편 부르세요. 저 비위 약해서 다른 사람 똥냄새, 오줌 냄새 절대 못 맡는다니까요. 네, 이런 이유들을 말하더군요. 남편에게 동서들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하자 이유를 묻던데 제가 차마 이런 이유를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급하게 간병인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다행히 간병인 선생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서 아버님도 편안해 보이시더군요. 결국 남편의 제안으로 저와 간병인 선생님이 하루씩 돌아가며 아버님의 간병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아버님을 간호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동서들의 예전 행동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바로 동서들이 먼저 아버님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형님, 저희 왔어요. 계속 병원에 있으니까 힘드시죠? 마침 저희가 형님도 좀 쉬시게 해드릴 겸 아버님도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형님께 할 말도 있는데 잠시 시간 되시죠? 그렇게 동서들의 제안으로 저는 병원에서 동서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먼저 대화를 건 적이 없어서 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했어요. 이제 좀 다들 철이 든 건 아닐까 기대도 했었는데 참 동서들이 한 얘기가 뭔 줄 아시나요? 형님, 혹시 아버님이 형님한테 유산 얘기 안 했어요? 했죠.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아버님 신장 이식할 사람 못 구하고 있는데 아버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안 좋은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유산 상속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생각하고 계실 텐데. 형님은 가까이 있으니까 아버님이랑 이런 대화 나누지 않아요? 동서들이 저에게 묻고 싶은 말은 아버님 건강에 대한 게 아니라 그저 유산 상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버님이 빨리 회복해서 더 오래 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간호하고 있는데 동서들은 아버님이 살지 못할 상황이나 생각하며 유산을 탐내고 있었다니 그들의 속내에 너무 소름이 돋고 짜증이 나더군요. 겨우 화를 참고 동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버님은 유산 상속에 대한 어떤 얘기도 나한테 한 적 없고 앞으로도 아버님이 건강하실 거기 때문에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자 동서들은 입을 삐죽거리며 저에게 지금 혼자 아버님이랑 친해져서 유산 다 가지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묻더군요. 결국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둘의 대화가 궁금해서 몰래 들어봤는데 둘의 대화가 너무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 돈 있어야 되잖아. 두고 봐. 어차피 아버님 지금 방법 없잖아. 그럼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 저 대화에서 꼭 아버님과 도련님들 몰래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돈이 필요해서 저렇게 아버님 유산을 탐내는 건 아닐까 생각도 들었죠. 물론 물증이 없어서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동서들이 아버님 재산을 탐내고 있을 때에도 저는 어떻게 하면 아버님이 살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님을 살릴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병원에 등장했어요. 이 일로 제 남편과 저 도련님들 동서 모두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님을 찾아온 사람은 19살의 어린 소년이었는데 자기가 아버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더군요. 제 남편이 예전에 아버님이 여자친구가 있으셨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태어난 아이가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님 정신이 괜찮을 때 슬쩍 여쭤보니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맞다고 하시더군요. 아이는 나타나자마자 아버님 상태를 보며 울었고 저희에게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신장 이식을 하기 위해 검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찾아와서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다들 놀라실까봐 안 오려고 했는데 제 아버지 신장 이식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장 이식만 해드리고 다시는 안 나타날게요. 처음엔 도련님의 존재가 너무 놀라웠지만 어린 나이에도 성숙하게 말하는 도련님을 보자 마음 한쪽이 찡해졌습니다. 사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신장 이식을 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어린 나이에 저런 생각을 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신장이 아주 건강해서 이식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갑자기 나타난 도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며 병원에 올 때마다 맛있는 것도 사주며 이야기를 들어주며 수술 전까지 계속해서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하지만 동서들은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어요. 어린 도련님을 볼 때마다 눈치를 주며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어떻게 믿냐며 신장 이식을 꼭 이 아이한테 받아야 하냐고 묻더군요.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신장 이식은 당연히 빠르게 해야 했고 어린 도련님께 저희가 고마워해야 할 상황 아닌가요? 그러자 셋째 동서는 정말 아버님의 아들이 맞는지도 의심된다고 얘기했어요. 결국 어린 도련님은 나중에 유전자 검사지까지 들고 왔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동서들도 아무 말을 못하더군요. 저는 어린 도련님이 동서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이 바뀌면 아버님이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동서들과 어린 도련님을 최대한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버님이 신장 이식을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 너무 긴장돼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저도 이렇게 떨리는데 어린 19살 아이는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이 들더군요. 수술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잘 끝났다고 말하더군요. 이후 아버님의 상태를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으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9살의 도련님이었어요. 도련님은 형들이 괜찮냐고 물었을 땐 억지로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더니 제가 따로 물어보자 숨을 몰아쉬며 너무 아프다고 털어놓더군요. 형수님, 이거 통증이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픕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제가 깜짝 놀라서 의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미 무통조사를 놓았고 원래 수술 후 통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어린 도련님은 그날 이후에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나중에는 제 남편이 왔을 때도 너무 아프다며 살려달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다시 의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어린 도련님이 너무 아파하는 것을 보자 정말 죄송하게도 의사 선생님께 어떻게든 해달라며 화를 내버렸죠. 선생님, 사람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와서 뭐라도 해주셔야죠. 어느 정도 이성을 잃은 저를 보자 의사 선생님은 결국 다시 와서 어린 도련님을 봐주셨고 끙끙 앓는 도련님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추가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도련님이 좀 괜찮아지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이후에도 도련님은 엄청 아파하시더군요. 결국 계속 힘들어하시다가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어린 도련님은 그렇게 며칠 동안 심한 통증을 호소했어요. 다음 날에도 다다음 날에도 계속해서요. 정말 죽을 것 같네요. 그래도 계속 버티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아직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죠? 이렇게 묻는 도련님께 저는 안타깝게도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는 소리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며칠이 더 지나니까 도련님이 통증을 거의 안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후 아버님도 수술 결과가 좋았고 도련님도 회복 속도가 빨라서 저는 크게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이 열심히 회복하시던 도중 어느 날 저에게 예상치 못한 말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아파서 큰 돈 들었을 텐데 그 돈은 어떻게 해결했니? 저는 아직 몸 회복이 안 된 아버님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걱정돼서 예전부터 저랑 남편이 혹시 몰라서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돈 걱정은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표정은 마음이 놓이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저한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정말 신세를 많이 졌다. 돈 문제는 내가 몸이 좀 더 회복하고 나면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렴. 날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을 쓰다니 고맙다. 네가 있어서 사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저는 어떻게든 해결한다는 아버님의 말씀이 아버님이 무리하게 돈을 구해서 저한테 주시려는 건 줄 알고 혹시라도 저 때문에 돈을 힘들게 구할 생각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마음만으로도 너무 고맙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 후 제가 그토록 바랬던 아버님과 도련님의 태어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으로 아버님과 도련님을 초대해서 건강한 집밥을 차려드렸어요. 그리고 도련님과 아버님께 제가 먼저 쉽지 않은 말을 꺼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제가 더 긴장했어요. 아버님, 도련님,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좀 더 몸 회복하실 동안만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때요? 두 분 다 병원도 자주 가봐야 하고 건강하게 잘 챙겨 드셔야 하잖아요. 아무래도 두 분이 혼자 사시니까 음식 챙겨드리긴 힘들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꺼내자마자 남편도 놀라운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남편에게 상의하기 전에 아버님과 도련님 의견을 먼저 여쭙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의 반응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전생에 무슨 공헌을 했길래. 너가 너무 좋은 아이라는 건 알았지만 내가 정말 아프고 오니 사람의 진가가 더 잘 보이는구나. 나는 앞으로 너 딸처럼 생각할 거야. 뒤이어 도련님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어쩌면 형수님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갑작스러우실 텐데 이렇게 저까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1년 안으로 다시 엄마를 만나기 위해 외국으로 갈 때까지만 신세 지겠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히 아버님과 도련님이 너무 좋아해 주셨고 남편도 흔쾌히 좋다고 해서 그렇게 약 1년간 4명이 같이 살게 되었어요. 새로운 가족의 형태였지만 잘 적응해서 평탄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어느덧 아버님의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동서들도 모이는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었죠. 건강식으로 저는 생신상을 차렸고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버님이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내가 아픈 동안 며느리들은 날 간호했고 내 아들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병원비 냈다고 들었다. 모두에게 고맙다. 너희 아니었으면 난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내가 너희한테 너무 고마워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지금 다들 각자 통장 확인해보렴. 돈은 너희는 몰랐겠지만 내가 예전부터 모아둔 돈이 꽤 있었어. 이건 유산도 아니고 그냥 용돈 주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아버님의 폭탄 발언에 저희는 모두 서로의 눈치를 보며 얼른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태어나서 제가 받아본 적 없는 액수를 보게 되었어요. 1억이 제 통장에 꽂혀 있는 것이었어요. 너무 감사하면서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에 아버님께 말씀드렸죠. 아버님, 그래도 그렇지 저희한테 1억씩 보내시면 어떡해요. 저는 아버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용돈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아버님은 그저 허허 웃으시더군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의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더니 억울한 표정으로 한마디씩 하더군요. 형님, 1억이라뇨? 제 통장엔 겨우 20만 원 들어왔는데요? 제 통장엔 10만 원이요. 아니 아버님, 이거 형님한테 금액을 잘못 보냈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금액을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뭐야? 자기는 얼마 받았어? 도련님은요? 아주머님은요? 그러자 모두 자기가 얼마나 받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제 남편과 어린 도련님은 2천만 원, 그리고 둘째, 셋째 도련님들은 각각 1,000만 원씩 받았더군요. 결국 모두가 받은 액수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자 화가 난 동서들은 아버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설마 치사하게 지금 일부러 금액 다르게 주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형님은 왜 1억인데 저는 20만 원밖에 안 돼요? 와, 지금 대놓고 며느리 차별하겠다 이거예요? 돈은 공평하게 나눠주셔야죠. 저도 형님처럼 1억 주세요. 아버님, 어린애도 아니고 돈으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굴러온 저 도련님이랑 아주버님은 2천만 원씩 주면서 왜 제 남편은 1,000만 원인데요? 이건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너무 생각이 짧으시네요. 오랜만에 모여서 가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싶으세요? 저는 평소에도 절대 며느리들한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가족들끼리 싸울 일도 만들지 않은 아버님이 이렇게 모두에게 다른 금액으로 용돈을 줬다는 게 밝혀지면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울 걸 알면서도 이 행동을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님은 동서들이 아버님을 간호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실 텐데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용돈을 적게 주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말을 꺼내자마자 모든 것이 납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용돈을 정확히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금액으로 나눠줬다. 더 줄 생각은 전혀 없다. 20만 원, 10만 원 그것도 많이 준 거야. 왜 내가 첫째 며느리랑 다르게 너희한테 겨우 그만큼의 용돈을 줬는지 아니? 너희가 날 대한 태도가 딱 그만큼이었거든. 몰랐나 본데 나는 늘 녹음기를 켜둔다. 내가 아프다는 걸 알고부터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습관이 됐지. 신장 이식을 받기 전 내가 사경을 헤맬 때 너희들이 어떤 얘기하는지 다 들었다. 하루 동안 날 간병하면서 간호사한테 진상짓하고 내가 잠자기도 힘들 정도로 시끄럽게 친구랑 통화하고 나한테 냄새나는 노인이라며 내 똥오줌 치우지도 않고 집에 가버리며 날 무시했지. 그뿐만이 아니다. 내가 빨리 죽어버리길 바랬더구나. 그러면 내 유산을 너희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너희가 날 잘 찾아오진 않았어도 내가 아플 때 뒤에서 이런 행동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걸 다 알면서도 난 너희한테 10만 원, 20만 원을 준 거라고. 아직도 내가 적게 준 거라고 생각하니? 아버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동서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도련님들의 눈치만 보더군요. 도련님들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둘째 도련님이 둘째 동서에게 소리치며 결국 이혼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무언가 결심한 듯 셋째 도련님도 일어나서 셋째 동서에게 소리치더군요. 나도 이렇게 양심 없고 무서운 애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자. 원인은 너한테 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도련님들이 이렇게 무섭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동서들도 설마 도련님들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아버님께 잘못했다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그런 동서들을 쳐다도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련님과 동서는 이혼을 두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쯤 되자 아버님의 건강이 걱정돼서 모두 나가달라고 하였고 그렇게 아버님의 생일 파티는 요란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후 동서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오며 이혼을 막아달라고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결국 도련님들은 더 이상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아버님의 녹음기는 이후 이혼을 위한 법정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다고 하네요. 아버님은 이후에도 저에게 많은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해외로 떠난 어린 도련님이 한국에 올 때마다 아버님과 함께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 동서들은 다 잃었지만 저는 새로운 도련님을 얻고 아버님도 지킬 수 있었기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결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다시 겪고 싶진 않고요. 지금까지 꽤나 길고 정신없었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모두 착하게 삽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도관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흔히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죠. 저에겐 중학생 딸이 있는데요. 딸이 학교에서 인과응보라는 말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 말을 듣는데 얼마 전에 저에게 일어난 일이 생각났어요. 어릴 때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말이 공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인이 되고 결혼하며 저는 세상에 악독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결국 다 돌려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말이 틀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제 사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빠가 어릴 때 일찍 사고로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형제가 있던 것도 아니라 엄마와 둘이 가족의 전부였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빚을 많이 남겨놓은 상태라 엄마는 쉬는 날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아, 지수야, 엄마 괜찮으니까 너 가서 쉬어. 손도 작은데 엄마 안마 안 해줘도 돼. 가서 공부해. 에이, 엄마가 나 키우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는데 내가 이것도 못 해줄까 봐? 엄마, 내가 죽도록 공부해서 엄마 꼭 호강시켜줄게. 알겠지? 말만 들어도 좋다. 엄마는 우리 지수가 공부 못해도 돼. 그냥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 엄마와 저는 서로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부족한 게 많았지만 서로를 위하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힘든 것은 사실이었어요. 저는 제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조건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서실에 갈 돈도 없어서 학교에 남아 죽어라 공부했어요. 지수야, 축하해. 매일 그렇게 혼자 끝까지 남아서 공부하더니 결국 인서울 했구나. 선생님이 다 기특하다. 어서 어머님께 전화드려서 사실을 알려드려. 축하한다. 아주 유명한 면문대는 아니어도 서울에 있는 4년제 학교에 입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등록금이 그렇게 비쌀 줄은 전혀 몰랐어요. 장학금을 타지 않으면 도저히 학업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법학과를 입학했었는데 공부량도 되게 많아서 성적 장학금을 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이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저는 생활비를 제가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 고학년으로 갈수록 장학금을 타지 못했어요. 엄마, 내가 과외로 번 돈이야. 이걸로 우리 월세 내고 또 엄마 병원 가. 가서 검사하고 물리치료도 받아. 어깨 아픈 거 계속 가잖아. 내가 진짜 너무 걱정돼서 그래. 아유, 아니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엄마가 어떻게 쓰니? 아니야. 엄마가 아파서 일을 못하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고생하네. 엄마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셨는데 종일 서 있으니까 무릎이 많이 상한 상태였어요. 원래 제가 학생 때는 식당에서 일했는데 그때 팔목부터 어깨가 이미 아픈 상태였거든요. 한마디로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니 제가 과외를 무리하게 늘려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 공부는 못하고 학생들의 내신 관리에 시간을 쏟으니 장학금을 탈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방학 때는 과외를 무리하게 돌리다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기도 했죠. 다이어트를 굳이 하지 않아도 몸은 항상 마른 상태를 유지했어요. 지수야, 엄마는 네가 안 아픈 게 소원이야. 제발 몸 생각하면서 일해, 응?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만 아니었어도 우리 딸이 이런 고생은 안 하고 살 텐데. 우리 딸한테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현실적으로 월세가 밀리고 생활이 힘들어지니 저는 문득 대학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변호사가 되는 것은 너무 큰 무리였어요. 당장 학교 공부도 하지 못하고 월세가 밀리는 현실인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키우면서 식당, 공장, 마트 등 안 해본 일이 없으세요. 그것을 보고 저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무작정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고 마침내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공무원이라니 엄마는 너무 기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결국 해냈구나. 엄마는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늘에 계신 아빠도 무척 기뻐하실 거야. 기특하다, 기특해. 엄마는 제가 공무원이 되었다고 하니 아주 크게 기뻐하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기뻐한 것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을 정도였답니다. 저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니 마음이 여유로워졌어요. 그동안 제 생활은 전혀 없이 돈만 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자를 수 없는 철밥통 직장을 가지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일하기 시작했는데 제 공무원 동기가 어느 날 저에게 소개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지수야, 저번에 내 남친이 나 데리러 오면서 너 봤잖아. 마침 남자친구 아는 친구가 여자 소개해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이번 기회에 남자친구 만들어. 너 연애해본 적 없다며? 소개팅? 그런데 나 어색할 것 같아.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괜히 나갔다가 분위기만 망치면 어떡해? 걱정돼. 에이, 아니야. 그리고 나도 그 오빠 몇 번 봐서 알거든? 성격 진짜 좋아. 네가 어색하거나 불편한 일 없을 거야. 당장 이번 휴무에 뭐해? 이런 건 빨리 얼굴 봐야 하거든. 저는 그렇게 동기의 열렬한 지지로 인생 첫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 그 흔한 미팅도 나간 적이 없었던 터라 처음 나가는 거라 무척 떨렸어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갔더니 생각보다 훨씬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씨 맞으시죠? 저는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냥 버스 타고 왔는데 30분 정도 걸렸어요. 반갑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미리 커피 시켜놨어요. 이거 드시면서 먹고 싶으신 거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저녁은 근사한 곳으로 갈까요? 미리 예약한 곳이 있어요. 어색해서 커피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어요. 오왕좌왕하는 저와 달리 재성 오빠는 아주 능숙하게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차를 탈 때도 조수석 문을 열어주고 매너가 몸에 장착된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여자를 잘 아는 모습에 저는 속절없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재성 오빠랑 사귄다며? 축하해. 야, 밥 한 끼 쏴. 그 오빠가 능력은 없어도 껍데기 하나는 죽이잖아. 네가 공무원이라 안정적이니 오빠가 다소 능력은 없어도 결혼은 문제 없어. 동기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재성 오빠는 훤칠한 겉모습과 달리 능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반한 얼굴 덕에 대학생 때부터 인기가 아주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졸업하고는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닌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그래도 지수 네가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라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종종 모델 일하면서 돈 벌어오면 그걸로 생활비에 보태자. 나랑 결혼할 거지? 결혼? 그런데 오빠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엄마한테 용돈도 주고 있고 내가 엄마랑 둘이 살아서 내 월급이 다 생활비로 들어가거든. 결혼은 조금 미루자. 그럼 결혼하고 당분간은 우리 집에서 살자. 안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살아도 괜찮으시대. 우리 엄마 완전 짱이지. 재성 오빠는 사귀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계속 결혼을 요구했어요. 심지어 저보고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는 말도 했습니다. 재성 오빠와 저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홀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생각보다 빨리 가까워진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오빠는 제가 엄마에게 용돈을 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혼해도 계속 주라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순진한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결혼 얘기를 엄마에게 꺼내게 되었어요.
결혼? 우리 지수가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한대? 엄마는 너무 기뻐. 엄마가 지수 너한테 해준 것도 전혀 없는데 고맙다. 에이, 뭐가 고마워? 나야말로 없는 형편에 이렇게 키워준 게 너무 고맙지. 이제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엄마도 손주 보고 싶다며? 다행이다. 우리 엄마는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너무 기뻐하셨어요. 재성 오빠를 보고도 잘생겼다고 환영하셨죠. 이렇다 할 직업도 없는 남자였지만 미래 가능성을 보고 결혼 허락을 하셨어요. 제가 공무원이라 찰밥통이니 큰 걱정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가 재성 오빠를 환영한 것처럼 시어머니도 저를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는 재성 오빠가 인사하러 온다고 시장에 가서 갈비부터 잡채 등 진수성찬을 차리셨거든요. 저도 엄마와 살면서 몇 번 먹어본 적 없는 고급 요리들을 손수 준비하셨어요. 사위를 맞이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시댁에 갔더니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해산물을 개인적으로 못 먹는데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은 죄다 해산물이었어요. 내가 며느리가 인사 온다고 어젯밤부터 준비한 음식인데 입에 안 맞니? 열심히 준비했는데 민망하고 김 빠진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김이나 대충 올려놓을 걸 그랬네. 아, 제가 해산물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올라와서요. 안 먹는 게 아니고 못 먹어요. 죄송해요. 엄마, 내가 지수 해산물 못 먹는다고 했잖아. 지수야,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야. 알지? 뭐 라면이라도 먹을래? 아, 아니야. 나 아까 오기 전에 빵 먹어서 배가 고프진 않아. 괜찮아. 어머님 괜찮아요. 알레르기도 편식의 일종 아니니? 먹는 버릇 들이면 괜찮아질 거야. 몸에 안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먹어봐. 해산물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 시어머니는 제가 해산물을 못 먹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음식을 권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단순히 편식이면 몰라도 진짜 해산물을 먹으면 설사부터 구토까지 하고 피부에 반점도 올라오거든요. 상당히 난처했습니다. 그래도 재성 오빠가 중간에서 중재해준 편이라 괜찮았어요. 그때는 이런 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저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답니다. 아유, 너는 조용히 나가지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집안 사람들 다 자는 거 안 보이니? 너 출근하는 거 지금 광고하는 거야? 아, 죄송해요. 제가 조용히 샤워한다는 것을 어머님 시끄러우셨죠? 조용히 나갈게요. 제가 교도관이라 3교대를 하는데 새벽에 나가거나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가 샤워하고 준비하는 것이 시끄럽다고 자다 깨고 뭐라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결혼하고 신혼이라 잘 보이고 싶은데 어머님에게 미움부터 받게 되는 걸까봐 두려웠어요. 너는 음식을 왜 이렇게 못하니? 우리 아들은 이렇게 요리하면 아예 입에도 대지 않아. 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식인지 들었지? 애 아빠가 남긴 유일한 자식이라 나한테 의미가 커. 시어머니는 남편에 대해 엄청난 애정을 가진 분이셨어요. 남편은 그때 무직이었고 제가 밖에서 일하는데도 항상 남편을 먼저 챙기셨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제 몸이 걱정된다고 홍삼을 지어 보내셨는데 그걸 남편을 먹이더라고요. 어머님, 그거 친정엄마가 저 먹으라고 보내준 홍삼 아닌가요? 엄마가 비싼 돈 주고 지었다고 했는데 제가 3교대라 잠을 잘 못 자니까 걱정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밖에서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그러면 뭐해? 너 월급에서 친정엄마 준다고 반이나 주잖아. 사실상 가져오는 돈도 적으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어? 우리 아들 돈 못 번다고 기죽이는 거야?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친정엄마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데 저 먹으라고 보내주신 거라 신경이 쓰여서요. 아니에요. 네. 이깟 홍삼 뭐 얼마나 한다고. 우리 아들이 몸이 건강해야 밖에서 돈을 벌어올 거 아니야. 네가 자꾸 우리 아들 기를 죽이니까 내 아들이 저렇게 집에만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본인 아들 기를 죽인다고 분노하셨어요. 실제로 남편은 결혼하고 2년은 무직 상태로 보냈거든요.
저만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는 했죠. 남편이 워낙 겉모습이 잘나서 대학생 때는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고 결혼하니 현실적으로 아무 회사에서도 남편을 찾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니 시어머니가 소일거리를 해서 보탤 정도였죠. 제가 버는 돈으로 친정 엄마부터 시댁 식구들까지 책임져야 하니 제 어깨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걸 아는 친정엄마는 당신께 용돈을 더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죠. 지수야, 엄마는 괜찮아. 그러니까 용돈 안 줘도 돼. 엄마 몸도 이제 전부 다 많이 나아졌으니까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 벌 수 있어. 실제로 돈이 너무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아 쓰는 형편이었던 저는 결국 엄마에게 들어가는 돈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런데도 남편은 벌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부부싸움의 횟수도 늘어났죠. 문제는 저희가 조금만 언성을 높여도 시어머니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사니까 들을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도청하는 것처럼 매번 찾아오셨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돈이 없잖아. 당신이 밖에서 조금이라도 벌어오면 숨통이라도 트이니까 그러는 거야. 나도 조금이라도 월급 더 가져오려고 무리하게 초과 근무하는 거 몰라? 내 몸 다 망가지면서 일하는데 당신은 종일 집에서 누워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내가 속이 상해 안 상해?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나라고 일하기 싫은지 알아? 나도 여기저기 이력서 돌리고 혹시라도 촬영 잡히면 연락 달라고 자존심 굽히고 있어.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다잖아. 내가 제일 속상해.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델 일 말고 하다못해 나가서 식당 일이라도 할 수 있잖아. 아니면 공사장 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면 되는 걸 왜 집에서 이러고 있냐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래? 그만해라, 그만해.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하늘 같은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먹여주고 채워주니까 만만해? 우리 아들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누가 보면 네가 뭐 재벌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겨우 쥐꼬리만한 월급 벌면서 우리 아들한테 소리를 쳐? 네가 제정신이야?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조금이라도 하면 득달같이 쫓아와 저를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이 과정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끌거나 어깨와 등에 손을 대기도 하셨죠.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놓으시고 말씀하세요! 여보! 당신은 말려봐! 어머니! 아파요! 그만하세요! 엄마, 그만해! 아우! 남편은 심지어 시어머니가 저에게 손을 대도 크게 말리지도 않았어요. 말로만 그만하라고 할 뿐이었죠. 우리 친정엄마는 제가 힘들게 버는 돈을 가만히 받기만 하는 것이 미안하다며 본인이 나가서 용돈벌이 하는데 집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은 누워서 하는 것도 없으니 제 속만 타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무리해서 초과 근무를 하느라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너희는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어째 애가 안 생기니?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지는 않을 테니 너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 그래도 결혼했으면 당연히 아이는 낳고 대를 이어야지. 이미 몇 번이고 갔는데 병원에서 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대요. 안 그래도 3교대로 일해서 힘든데 무리해서 초과 근무까지 하니까 스트레스로 임신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떡해? 아이는 낳아야 할 거 아니니?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면 어떡하니? 스트레스 관리도 능력이야.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노력해서 몸 관리도 열심히 해서 아기를 낳아야지. 저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아서 저도 속상해요. 실제로 병원에서는 제 몸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 이대로 임신하고 출산까지 하게 된다면 몸이 많이 약해질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시어머니에게 말하면 또 뭐라고 하실 게 분명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무능력과 현실적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제 몸도 힘드니까 저는 이때 처음으로 이혼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해산물을 못 먹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매번 해산물 요리를 식탁에 올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 제가 시간을 내어 요리하면 시어머니는 그걸 다 버리셨어요. 이런 행동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뭐? 이혼? 어떻게 네가 이혼 얘기를 꺼내? 너도 결혼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편하게 살았잖아. 그리고 반찬은 우리 엄마가 해산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지수, 너는 항상 우리 엄마를 악역으로 만드는데 우리 엄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래, 알겠다고. 어머님 나쁜 사람 아닌 거 알겠다고. 그냥 내가 못 견디겠어. 우리 그냥 아이 없을 때 갈라서자. 나 할 만큼 했어. 그냥 우리 엄마 모시고 편하게 살래. 지수야, 진심이야? 나 너 없으면 안 돼. 미안해. 내가 잘할게. 나 진짜야.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미안해. 밖에 나가서 돈도 벌어올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당장 이번 달에 나가서 돈 벌어올게.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강수를 두자 사정하며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칠 대로 지친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중간에서 또 제 머리채를 잡고 나가라며 정말 말 그대로 저를 내동댕이 치기도 하셨어요. 이혼? 편하게 일하라고 재워주고 먹여줬더니 뭐 이혼? 나가! 당장 나가! 허구한 날 일하면서 범죄자만 보더니 너도 정신이 어떻게 됐냐? 내 아들 잡아먹지 말고 나가! 이 망할려나! 네, 나간다고요!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혼할 거니까 이거 놓으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의 집으로 가서 며칠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고 난 뒤 처음으로 병가를 내고 쉴 정도로 마음이 피폐해진 상태였어요. 엄마도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이가 없을 때 이혼하는 것도 좋다고 하셨죠. 남편은 제가 친정에 있는 것을 아니까 계속 저를 찾아왔어요. 지수야, 내가 미안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나 진짜 나가서 돈 벌어올게. 지수야, 나 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지수야, 장모님, 지수 한 번만 불러주세요. 지수야, 너 아래 있는 거 다 알아. 남편이 아무리 저를 찾아도 저는 절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몸 상태가 아무리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일하는데 어지럼증이 자꾸 발생해서 동료들이 먼저 병원에 가보려고 할 정도였죠. 그렇게 병원에 갔더니 저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축하합니다. 지금 임신 4개월 차예요. 워낙 몸이 마르시고 또 생리불순이시라 모르셨죠? 그래도 축하드려요. 여기 지금 심장 소리 들리시죠? 네? 아니에요. 임신이라고요? 선생님, 다시 한번 검사해주세요. 진짜 임신이라고요? 정말로요? 아니죠? 임신 맞으세요. 여기 보시면 아기집도 보이시죠? 다음에 내원하실 때는 남편분도 데리고 오세요. 임신이라는 소식에 몇 번을 되물었는지 모릅니다.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의사는 태어난 얼굴로 임신이 맞다고 심장소리도 몇 번이고 들려주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원망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인간아! 이 망할 놈아! 나 임신이래! 그렇게 가지려고 할 때는 안 생기더니 나 임신이래, 이 사람아! 왜 도대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난 진짜... 지수야, 진짜야? 임신? 진짜? 야, 잘됐다! 우리 그렇게 아기 가지는 거 원했잖아. 나는 너무 기쁜데? 지수야, 우리 다시 합치자. 어차피 이혼 서류도 제출 안 했잖아. 야, 장모님, 지수 임신했대요! 세상에! 뭐? 지수야, 그게 정말이야? 임신이라니, 이게 진짜야? 세상에, 어머, 웬일이야? 너무 기쁘다. 나한테도 드디어 손주가 생기는 거야? 저는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막막하고 현실적으로 돈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은 혼자 신나서 동네방네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되었죠. 결국 첫 번째 이혼 시도는 물거품이 되었답니다. 임신했으니 이혼은 못하겠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도저히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기간 때는 친정에 있을게. 단칸방이라 엄마랑 둘이 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당신이 내가 임신했을 때라도 돈을 좀 벌어서 모아놔. 우리 아기 낳으면 독립하기로 한 거 잊지 말고. 알지? 지수야, 내가 그건 알아서 할게. 나 오늘도 공사장 가서 돈 벌었어. 이것 봐. 바로 현금으로 주더라.
내 핏줄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니까 너무 신나서 힘들어도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 지금도 너무 기뻐. 천만다행이었던 점은 바로 남편이 제가 임신하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임신 기간 때는 남편은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을 보는 것이 힘들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편한 대로 하라며 공사장에 가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우리 친정에 가져다 줄 정도였죠. 그래도 김서방 하는 짓 보니까 정신 차렸나 보다. 자기 새끼 생기면 저렇게 변하는 남자들 많아. 그러니까 힘들어도 꾹 참고 버텨. 알겠지? 친정엄마도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저에게 오히려 이혼하지 않길 잘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확실히 친정집에 있으니 마음이 편해서 저도 시어머니의 존재는 잊고 아이 태교에 집중했어요. 중간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오긴 했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독립을 못하고 있었어요. 나 이제 밖에서 돈 버는 거 알잖아. 장모님 댁은 너무 좁아서 우리가 같이 살 수도 없고. 내가 중간에서 역할 잘할 테니까 우리 집에 가서 살자. 응? 그럼 진짜 돌까지만 같이 사는 거고 돈 모으면 나가는 거야? 약속하는 거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당신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우리 셋이 힘들어도 나가서 사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내가 이렇게 손가락 걸고 약속할게. 우리 서영이를 봐서라도. 지수야, 나 절대 거짓말 안 해. 걱정하지 마. 나 믿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남편 말을 믿고 시댁에 들어간 저는 시어머니가 예전보다 더 시집살이를 시킬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낳은 아이는 성별이 딸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심각한 남아선호 사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아우, 애 입 좀 막아라.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여자애가 벌써 이렇게 목청이 커서 어떡하니? 우리 아들 닮았으면 조용하고 있는 줄도 몰랐을 텐데.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어야지. 아휴, 너는 꼭 낳아도 딸을 낳아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어머님, 서영이 지금 겨우 8개월이에요. 8개월 아기가 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안 울면 그게 더 이상해요. 우리 아들은 안 그랬어. 내 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효도했어. 어찌나 조용하고 순한지 동네 사람들이 칭찬했다니까? 내가 말이야, 우리 아들을 데리고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애가 참 순하다고 얼마나 칭찬하던지 몰라. 그래서 내가 아들 키울 때 얼마나 뿌듯했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당신 아들에 대한 자랑을 끝없이 표현했어요. 듣기 좋은 소리도 사람이 계속해서 3번 들으면 싫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은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서 본인 아들 자랑을 하니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할 말을 하는데 귀를 막고 있는 건지 듣지도 않으셨답니다. 그러다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나 돌잔치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남편과 미리 말한 대로 돌잔치 후 분가를 하려고 했고 거기에 맞춰 저도 복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돌잔치는 직계 가족만 모여서 작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시어머니, 친정엄마, 그리고 시댁 쪽 친척 몇 분만 모여서 작게 진행했어요. 여기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럼 나가 사는 거야? 그럼 아이는 누가 봐줘? 봐줄 사람은 있어? 괜히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좋지 않아? 얼마나 좋아. 요즘 애들 봐주는 시어머니 없다? 아이는 친정엄마가 오셔서 도와주신대요. 남편도 제 근무 시간대에 맞춰 일할 수 있으면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어떻게든 살아봐야죠. 뭐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저렇게 으스대는지 모르겠어. 가만 보면 우리 아들 길을 죽이는 것 같다니까. 내가 아이 봐준다고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거부하더라. 나 참. 어머님이 아이 운다고 입 맞고 자꾸 개월수에 맞지 않은 음식 주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남편보다 제가 더 안정적인 직장이니 제가 일하는 게 좋잖아요. 얘 좀 봐요. 이렇게 내가 뭐라고 하면 따박따박 말 닫고 한다니까? 예전 같았으면 소방 맞고 쫓겨날 텐데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어. 참, 돈이라도 많이 벌면 몰라. 쥐꼬리 같은 월급을 가져오면서 저렇게 유세야. 시어머니는 돌잔치에서도 저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문제는 거기에 우리 친정엄마도 와 있다는 거였죠. 저도 평소 같았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지 않았을 텐데 엄마 앞에서 제 욕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엄마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기도 했고요.
우리 엄마를 난처하게 만드는 모습을 어느 딸이 참나요? 여보, 어머니 좀 말려봐. 우리 엄마 당황하는 거 안 보여? 지금 이게 뭐야? 아기 생일잔치에서 기분만 상하고. 지수야, 엄마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좀 참아. 오랜만에 친척들 모이니까 괜히 그러시는 거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왜 좋은 자리에서 분위기를 망치려고 해? 내가 망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내 욕을 하잖아.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 아내가 저런 말을 듣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좋은 날 제발 좋게 넘어가자. 왜 이렇게 매번 일을 크게 만들어? 그냥 어른이 하는 말이니까 넘어가면 안 돼? 예민하게 굴지 말자, 제발. 그런데 남편은 제가 말리라고 해도 말리지를 않았어요.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에 속이 상했죠. 오히려 자꾸 저한테 참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때 남편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일하는 것이 교도소잖아. 솔직히 나는 그래서 우리 손녀가 제대로 보고 배우는 게 있을지도 걱정이 된다니까.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데 굳이 분가한다고 하니까. 아유, 속이 타지. 우리 아들만 믿고 내보내는 거야. 사돈, 제가 듣다 기가 막혀서 말하는데요. 도대체 우리 딸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우리 딸은 그래도 공무원인데 사돈 아들은 아기 낳았는데도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거의 무직이잖아요. 내 새끼 왜 자꾸 욕하는 거야, 이 사람아. 어휴, 깜짝이야.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제가 없는 말 지어냈나요? 교도소에서 범죄자들 보면서 일하는 거 맞잖아요.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큰 소리야? 내 딸은 그래도 철밥통 직장을 가지고 있기라도 하지. 당신 아들은 뭐가 잘났는데?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자꾸 내 딸 사람들 앞에서 욕하는 거야, 이 사람이! 저는 우리 엄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엄마가 누군가에게 저렇게 화내는 것을 처음 봤어요. 아마 자꾸 제 욕을 하는 게 참을 수가 없으셨나 봐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그렇게 우리 딸 돌잔치에서 서로 비난하며 싸웠습니다. 친척들과 남편이 겨우 말려서 상황은 진정되었지만 서로 마음속에 앙금은 크게 남게 되었어요. 내가 진짜 네가 그동안 저런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다고 하니까 속이 터져. 속상해서 눈물밖에 나오지를 않아. 돌아가신 네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저런 집하고 남은 인생 살지 말고 이혼해라. 오히려 엄마가 이혼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저 또한 전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또 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당신 분명 서영이 돌 지나면 분가하자고 했으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없더라? 현실적으로 나만 또 나가서 일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 돈으로 살아? 내가 잘할게. 우리 엄마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또 나한테 우리가 분가하면 아이 봐주러 오신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이혼은 안 돼. 이번 달에 어떻게든 나가서 일할게. 그냥 엄마가 하는 말 듣고 넘기면 안 돼? 매번 저렇게 할 때마다 듣고 넘기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우리 엄마 앞에서 내 욕을 해? 난 이제 어머니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 이제 서로를 위해서 그만하자. 남편은 이혼하자고 아무리 요구해도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돌잔치 사건 이후로 계속 친정에 머물렀던 저는 짐을 가지러 시댁에 갔던 날이 있어요. 그때 시어머니와 마주쳤는데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었어도 마지막은 좋게 마무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집을 떠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이를 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아기는 놓고 가, 이 망하려나. 갈 때 가더라도 아이는 절대 못 줘. 평생 범죄자들이나 보고 살아라. 내 아들의 자식은 절대 너 같은 애한테 못 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딸이라고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들 아니라고 우는 소리도 듣기 싫다면서요. 아기 이리 주세요. 서영이도 싫다고 울잖아요. 안 돼. 당장 꺼져. 우리 아들 이혼난 만들면서 그럼 내가 곱게 보내줄 것 같았어? 급기야 시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도망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심지어 남편은 대낮부터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들이나 엄마나 이 지긋지긋한 집안과는 다시는 엮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로 집에 들어왔어요. 야, 지수야. 이혼? 그래, 이혼해. 나도 이제 너한테 피는 것도 힘들다. 나가라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 같은 애랑 사냐? 나가! 남편은 술에 취해 거실에 대자로 뻗어 저한테 나가라고 하고 시어머니는 우는 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소리치며 안방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내심이 바닥난 저는 결국 경찰을 불렀어요. 시어머니는 경찰이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더라고요. 어이, 경찰 아저씨! 우리 그냥 평범한 부부싸움이에요. 그냥 가쇼, 가. 여기 내 집이야. 안 나가. 나가라고, 나가. 내가 이래서 공무원 안 좋아해. 저기 저 여자도 교도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 다 나가. 야, 너도 나가. 남편은 급기야 경찰한테 행패를 부리고 저한테도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유, 선생님, 그냥 이혼하세요. 진짜 이런 집안하고는 엮이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내가 내 딸 같아서 그래요. 뭐 이런 집안이 다 있어? 최악이네요. 심지어 신고를 받고 나왔던 경찰이 저에게 이혼하라고 할 정도면 말 다 했죠. 결국 저는 지긋지긋한 시댁과의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억지로 데리고 나와서 친정엄마가 살던 집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엄마가 아이를 봐주어서 저는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내 손녀내나, 이 도둑년아, 이혼하면 다야?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들고 너 혼자 잘 살면 다냐고. 네가 그러고도 발 뻗고 잘 것 같아, 어? 너 밤길 조심해. 동네 사람들, 여기 못된 년이 살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자꾸 주기적으로 찾아와 저를 괴롭혔어요. 친정엄마가 경찰에 신고해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남편도 계속 찾아와서 다시 합치자고 끊임없이 요구했고 결국 저는 근무지역으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낸 저는 다시는 저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았죠. 지역을 옮기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집을 새로 얻어 친정엄마와 딸과 같이 셋이 살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돈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사랑이 가득한 집이었답니다. 엄마, 할머니 사랑해요. 나는 엄마랑 할머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우리 평생 이렇게 셋이 같이 살자. 오래오래 할머니 100살까지 살아. 우리 서영이를 봐서라도 할머니가 오래 살아야겠다. 우리 강아지랑 할머니랑 평생 행복하게 살자. 알겠지? 할머니도 우리 서영이 사랑해. 친정엄마가 딸을 봐주니까 저 혼자 돈을 벌어야 했는데 그래도 즐거웠어요. 딸도 친할머니와 아빠를 그리워하지도 않았고 우리 친정엄마와 잘 지냈거든요. 그렇게 어느덧 딸은 자라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혼자 가장 역할을 하며 당연히 힘들었던 기억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시댁에서 살면서 시집살이를 당했던 날들을 생각하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저는 꿈에서도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얘, 내가 너 출근하기 전에 속 든든히 먹고 가라고 밥 차렸다.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너는 정말 복 받은 거야. 어머니, 저 해산물 못 먹는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갈치조림, 멸치볶음, 홍합 미역국. 이러면 저 먹을 수 있는 게 맨밥밖에 없어요. 저 위에서 만들어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알러지 때문에 죄송해요. 됐다. 힘들게 밥을 차려도 대놓고 싫다고 하는데 앞으로 내 집에서 아무것도 먹지 마. 시어머니 억울해서 살겠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어? 새벽에 악몽을 꾸고 일어날 정도로 시집살이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저는 시어머니가 단팥빵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단팥빵만 봐도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라서 괴로웠습니다. 빵만 봐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기분이 들었죠. 그 정도로 시어머니의 존재는 저에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어요. 그래도 확실히 안 보고 사니까 기억이 점점 흐려지긴 하더라고요. 최대한 딸과 친정엄마를 보며 좋게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처럼 똑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동료가 새로 들어온 수감자 중에 골치 아픈 사람이 있다는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워낙 장소가 교도소라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는데 말을 들어보니 심각하긴 했습니다. 저 아줌마 진짜 성격 장난 아니라서 들어오자마자 사고를 쳤어요. 처음 본 같은 방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더라니까요. 저 정도면 여기 오기 전에는 얼마나 사고를 치고 돌아다녔을지 눈에 보인다니까요. 사기죄로 들어왔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내가 이따 교대하면서 좀 볼게. 보통 그래도 첫날이면 자기 성격 숨기고 살던데 특이하네. 동료들이 치를 떨며 싫어하길래 저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마치 교대 시간이 다가와서 그 방으로 가서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어요. 그 수감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수감자도 저와 같이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세아가, 너 지수 맞지? 세아가 오랜만이다. 야, 여기서 다 만나네. 어머, 웬일이니? 반가워. 나 알지? 네 시어머니였잖아. 내가 잘해줬던 거 알지? 이 사람들아, 여기 교도관 내 며느리였어. 나한테 잘하라고.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하는 저와 달리 시어머니는 저를 반가워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염치로 저를 반가워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 수감자들은 저와 시어머니 얼굴을 번갈아서 쳐다보더라고요. 다시는 살면서 마주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이사까지 했는데 이렇게 마주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야, 지수야, 서영이는 잘 지냈니? 내가 우리 서영이랑 너 보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렇게 마주치니까 너무 기쁘다. 내가 너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밥 차려줬던 거 기억나지? 아이고, 반가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반가워했고 저는 정신 차리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자리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속에서 무언가 올라오더라고요. 저를 보고 오히려 못 본 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뻔뻔하게 아는 척을 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제가 방을 확인하려 가면 계속해서 으스댔어요. 지수야, 너를 보니 우리 서영이가 보고 싶다. 우리 손녀는 잘 지냈니? 너는 내가 그렇게 잘해줬던 거 기억은 해? 조용히 하세요.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자리에 앉으세요.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심지어 제가 아는 척을 하지 않자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긴 저렇게 사람이 앞뒤가 달라야 억 단위로 사기도 치고 그러는 거겠죠? 동료한테 들으니 시어머니는 무려 갯돈으로 수억 원을 들고 날랐다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내 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자기가 잘해줬다고 하는 것을 보니 속에서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복수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워낙 문제가 많았는데 그 방에 유독 성격 더러운 수감자가 있었거든요. 둘이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사실 그건 싸움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맞는 거였죠. 지수야, 내 며느리 날 구하러 왔구나. 그래. 이리 나오세요. 독방으로 가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방 사람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요. 뭐? 내가 맞은 거야. 내가 피해자라고. 지금 보고도 몰라? 안 돼. 닥쳐. 조용히 안 해? 여기. 이리 와서 이 사람 데리고 독방으로 가. 자꾸 이렇게 사고치면 계속 독방형에 처할 거니까 처신 똑바로 해. 알겠어? 입 다물어.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날이 바로 전날이랍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독방에 들어갈 수 없다며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여기는 교도소였고 시어머니는 수감자였죠. 시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시집살이를 당하는 며느리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코웃음 치며 독방으로 넣고 방에서 갇힌 시어머니를 보는데 웃음이 자꾸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요. 거기서 혼자 반성이나 해. 나는 당신하고 할 말 없으니까. 알겠어? 아휴, 마음 좀 곱겠어. 얼마나 거지같이 살길래 사기죄로 들어오냐? 뭐? 야, 너 거기 안 서? 이리 와. 야! 조용히 하세요. 교도관한테 야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조용! 자꾸 그러면 독방기가 늘어납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꼬투리가 잡혀서 독방에 자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자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받았더니 아주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지수야, 제발 우리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해. 제발, 어? 지수야, 예전 일을 잊고 용서해줘. 제발 옛정을 생각해줘. 우리 그래도 좋았던 기억도 있잖아. 안 그래? 지수야. 네 엄마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라며. 근데 남의 돈 떼먹고 교도소 왔더라?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니면 뭐냐? 내가 그렇게 내 편 들어달라고 할 때는 모른 척하더니. 됐어, 이 사람아. 통쾌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전 남편은 문자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를 주무르며 살고 있어요. 이 사실을 친정엄마에게 말했더니 엄마가 폭소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것은 너무 오랜만이었죠. 시어머니를 보면 나쁜 사람은 언젠가 다 돌려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인과응보라는 것은 이런 사연을 두고 말하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억울했던 지난 날이 생각나더라고요.